자, 이번에는 유치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치권은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2심에서도 승소를 했고 대법원까지 갔었던 사건입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내고 우리 거가 됐어도 내 마음대로 들어가서 뭐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은 낙찰을 받고 누가 있긴 있고 밤에만 들어오고 아침에 나가고 낮에는 사람이 없고 이런 경우에 만날 수도 없고 누가 사는지도 알 수도 없고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도 명령이 생겼기 때문에 인도 명령에 의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그 앞에 가서 112 신고를 하는 겁니다. 내 집인데 어떻게 누군지 몰라도 수상적인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게끔 되면 경찰이 와서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너희들이 왜 있느냐 누구냐 이런 걸 물어보게끔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인적사항을 알아내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소장을 내기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치권을 행하고 있었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차 목적물의 용도 계약 내용 해갖고 주식회사 나이스 남해갖고 돼 있고 점유기간 2005년서부터 2010년 9월 14일까지 해서 전세보증금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누구냐면 이것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실적 내용이고 여기 보시겠지만 보면 채무자 점유 이렇게 돼 있죠. 임차인 점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자 채무자 겸 소유자로 되는 제시의 콘크리트 무정 20 사무실 1동의 세무서 확인받은 결주가 같이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나이스라는 대표이사 김누구와 그가 등록등이 있으나 약 1년 전부터 휴업 상태로 근무자나 회사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이렇게 돼 있죠. 경매 물건이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 제일 먼저 법원에서 뭐부터 한다 그랬죠? 압류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판사님이 현황 조사를 시키게끔 되죠. 그러면 현황 조사를 갔는데 유치권자가 있었다는 소리는 없죠. 핵심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낙찰 받으려고 입찰 보러 갔을 때는 유치권을 있고 유치권 행사하고 유치권 전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갔었을 때는. 근데 제가 감정평가사를 보게끔 돼서 현황조사서를 보면은 유치권자가 있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경매가 진행될 때에 유치권자가 들어와서 유치권을 행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것은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압류한 이후에 유치권을 점유하는 것은 점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도 유치권은 해결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추천 물건으로 만들어 놓고 입찰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것이 보면 논산시 가야공원 등리 540세에서 토지만 매각이죠. 2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300까지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1억 1,300만 원에 단독 응찰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 보면 뭐가 있죠?
대항력 있는 그 뭐 사업자 등록증 있죠. 사업자 등록증 있고 학종도 없고 배당도 없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근저당 설정이 여기 있죠. 여기 보면 농업회사 법인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근저당 설정이 얼마로 있어요? 6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 보면은 뭘로 되어 있죠? 여기 뭐 구축물 포함 이렇게 되어 있죠. 구축물 포함이라는 얘기는 바닥 공구리가 쳐져 있는 것을 포함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보면 누군지 몰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 허가를 받은 거에 대한 명의 이전을 우리가 넘겨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허가도 같이 받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550-4죠. 근데 요 희한하게 요 빼트로가 국어구 국유지다 보니까 이 자체는 국유지 점유 허가를 신청해서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바깥의 땅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감정평가사가 찢었을 때는 여기 보면 유치권 이런 것이 없죠. 없이 이렇게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고 여기에 이제 허가권자하고 연락을 해서 제가 만났어요. 대전에서 만났는데 대전에 이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분도 참 고집이 시시더구만. 제가 여기 유치권 없으니까 웬만하시면 저하고 협상을 해서 다시 얼마에 사신다면 내가 드리고 할 테니까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보고 왜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되냐 이거야. 유치권 인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여기에 이 허가를 받고 농업법인으로 해서 그 무슨 특수 뭐 하는 걸 만드는 걸로 허가를 다 받아갖고 공장을 짓게끔 하면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뭐 몇 억을 주기로 다 돼 있는데 준공을 못해서 그거를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거 유치권이 있으니까 유치권자하고 협상을 해서 해든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원가에 다시 준다 그러면 자기가 받을지지만은 추워도 돈 낙찰을 가는데 얼마 10원이라도 옮겨줄 마음은 없다. 그래서 내가 유치권 인정이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왜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되냐, 이게 안 될 일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협상이 도저히 협상이 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나와서 이제 제가 유치권을 이제 그 소송을 하기 전에 낙찰자한테다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유치권은 인정하면 안 되는데 유치권을 인정이 했으니까 형사 고소로 내 땅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걸로 형사 고소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유치권이 없는데도 가짜 유치권 많이 했을 때는 그냥 유치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남의 건물에 가짜 유치권자들이 와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꽤 많아요, 보면. 그런 경우에 가짜 유치권인 경우에는 형사 고소하면 그대로 니네들이 거기 왜 써? 너 거기서 공사 뭐 했는데? 이렇게 따지게끔 되면은 바로 걔네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경찰서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유치권은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부터 점유해야 되는데 경매가 시작된 후에 점유했다. 이거를 우리가 그 고소장에다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유치권을 인정한다고 판결을 내서서 형사 고소한 거 무혐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안 돼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러면 정식으로 유치권에 대한 민사소송을 하자 하고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심, 2심, 3심까지 갔었다 그랬죠. 그 오랜 시간 걸렸던 거와 경비가 들었던 거와 모든 것은 다 접어두기로 하고 맨 마지막에 판결을 내릴 때 판사님이 여기에 유치권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던 그 판결문만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준비 서면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보면 매각물권 명세서에는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가 기재가 되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이전부터 피고인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한 핵심은 뭐냐면은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현황 조사를 갔을 때에 그때 유치권자가 있지 않고 아까 소유자 그다음에 임차인이 있었다고만 주장했지 그 외에 다른 걸 주장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주장을 한 거예요. 핵심이 이겁니다. 판결을 봅시다. 판결. 유치권 부존재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그러니까 유치권 부존재 청구를 각하한다고는 안 해놓고 여기 보면 두 번째 보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논산시 가액원 동리 543배 지상 컨테이너 2동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39만 원원 및 제2항의 토지 및 관한 점유 및 종료일 원료의 소유일 상생일 중 먼저 도의 날까지 연 38만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여기서 보게끔 되면 유치권자가 둘인데 하나는 바닥 공구리를 친 사람이고 하나는 거기에 뭐라 그러죠? 그 우물을 판 사람. 이렇게 해서 유치권자입니다. 보면 유치권자가 하나는 동약검설이고 하나는 금진종합개발이라는 곳이에요. 바닥 공구리 친 곳과 우물을 판 것인데 이 얘기 여기에 보면 연 38만 4,414원을 지불하라는 얘기는 아까 여기 보시겠군요. 이 컨테이너를 차지하고 있죠. 이 컨테이너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치울 때까지 돈 내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결론은 오늘 이것만 보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문해갖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이유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피고인들은 당시 법원 조사관에 의한 피고들의 점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판사님이 압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현황 조사를 갔죠. 현황 조사를 갔었을 때에 유치권자가 왜 유치권자가 없었느냐 그 당시 없었느냐고 했을 때에 판사님이 법원에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있었는데 없었냐고 묻을 때 그때 왜 없었다는 얘기를 답변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압류 이후에 이전서부터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피고인들이 위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일인 2016년 11월 이전에 컨테이너의 플랜카드를 게시한 등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대외적인 표시를 하였다거나 자신들 외에 타인의 취득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시 말하면 언제? 경매 개시 결정 기일 전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치권 점유하고 있음,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제가 봤을 때 담당 판사님께서 압류를 하고 현황 조사서를 시켰지 않습니까? 현황 조사서에 유치권자가 없이 점유자 알 수 없음, 아무도 없음, 이 유치권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다른 거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감정평가 현황 조사를 갔을 때에 유치권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법원에서 경매를 하기 위해서 압류 이후에 행사한 것이다. 그것만 가지고 주장했지 그 이상 다른 건 아무 주장 우리는 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갖고 1심서부터 3심 갈 때까지 그것만 주장을 했고 결국에 판사님도 그 점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유치권에서는 제일 첫 번째 유치권이 나왔을 때는 경매 개시 결정 전서부터 유치권이 인정돼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치권에서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필요한 공사를 했을 때는 유치권이 인정이 되지만 내가 필요해서 공사를 한 것은 유치권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상가에 내가 카페를 하기 위해서, 커피숍을 하기 위해서 자동도화 달아놨죠, 인테리어 싹 해놨죠, 다 했는데 그 상가가 건물로 경매가 나왔다고 가정하십시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점유도 됐고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건물에 대한 필요비가 아니라 자기가 공사를 한 거고, 원래 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 계약서 쓰죠. 뭐라고 쓰죠? 원상복구 조건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동도화 달았으면 원래 도화대로 원상복구 시켜야 되지 그걸 갖고 내가 공사한 거로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유치권 진행 중이라는 것이 경매가 나왔을 때는 유치권을 언제부터 점유하고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유치권 주장하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하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치권이라는 것은 점유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자, 제가 2개월 전에 그 용인에 전원주택이 경매로 나온 것이 49%까지 떨어진 것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유치권 있음하고 판결문 받았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유치권자는 없습니다. 유치권은 판결문 받았으면 판결문 받았을 때까지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내가 유치권 너 나가라 했는데 나 못 나가. 왜 못 나가? 소송을 했어요. 그때 판사님이 유치권 있어. 그러니까 남의 집이지만은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판결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갔죠. 그러면 그 유치권은 돈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돈을 받을 때까지 그것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인데 자기가 어떻게 했어? 나갔죠. 그럼 우리가 낙찰 받았죠. 우리는 그대로 들어가서 점유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유치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에요. 돈을 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는 권리?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유치권 무시해도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그 낙찰 받으러 갔다가 뭐 사람은 없는데요. 여기 판결문에 보면 유치권 판결문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신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게끔 되면은 먼저의 경매가 집어넣었을 때의 유치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있다가 다시 재경매가 나왔는데 현재의 경매가 나왔을 때는
현황 조서상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재 경배로 나온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서류상에 옛날에 유치권 있음 이건 문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누가 유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유치권에 대해서 그냥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김포에 사시는 분이 그 화물차인가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네 집 앞에 있는 공업사, 자동차 올리는 공업사에다가 가서 에어컨을 좀 고쳐달라. 에어컨이 망가졌으니까 에어컨을 고쳐달라고 맡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공업사와 이 앞에 그 자동차를 맡긴 사람하고는 별로 신용 상태가 서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으니까 다 고쳤냐고 한다 보니까 고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 나 차 기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공업사에서 에어컨 고침값 얼마 정도 주기 전에는 내가 키를 못 주겠다. 돈 내놔라. 한다 보니까 이런 것이 유치권이에요. 자기가 그 자동차에 고친 돈을 받을 때까지 그 자동차를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뭐예요? 유치권입니다. 붙들고 있을 수 있다. 안 줄 수 있어요. 그 자동차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고친 사람은 그 고친 비용을 받을 때까지 붙들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이것이 유치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못 줘. 해도 자동차의 주인이라도 강제적으로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은 네가 에어컨을 고쳤다고 해서 고친 금액을 줘야지 나도 자동차를 준다 그러는데 네가 에어컨을 제대로 다 고쳤는지 안 고쳤니 알 수 없지 않느냐. 다 고쳤다고 인정되면 주마.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한번 타보고 다 고쳤다고 인정되면 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 주인이 아무래도 또 다 제대로 고쳤는데 그냥 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자기네 있는 직원을 하나 태워서 그러면 같이 이 우리 직원을 태워서 이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나오는가 안 나오는 걸 확인해 보고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돈을 주고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그러자 해가지고 그 공업사 직원이 동승을 해서 그러니까 공업사 있는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돌았는데 에어컨이 열심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주인이 뭐라고 이러면 에어컨 참 잘 고쳤네. 싱싱하게 잘 나왔네. 오케이 됐어 염려하지 마 하고 그 공업사 앞에다가 같이 동승한 사람을 내리라 그랬다 보니까 그 종업 보면 못 모르고 그냥 내린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자동차를 그냥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공업사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볼일을 보고 바로 앞에 있던 그 차를 세워놨지 않습니까? 밤에 가서 그 레카를 끌어다가 공장으로 옮겨놨어요. 근데 그 자동차를 맡겼던 사람이 아침에 와서 봤더니 자기 자동차가 없어졌거든. 어디 갔나 봤더니 공장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달라고 했더니 나 고침값 주기 전에 못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자동차 주인이 경찰에 일일이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왔어요. 자, 이때 유치권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유치권은 돈 받을 때까지 붙들 수 있는 권한인데 돈을 못 받은 것은 그때의 얘기고 그 자동차를 남의 자동차를 끌고 온 것은 절도죄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공업사 주인이 절도죄로 들어간 거고
그 돈을 받은 거는 할 수 없이 민사소송을 해서 그 집을 압류하고 민사소송을 해서 그 자동차 고친 값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유치권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죠? 유치권은 뭐 할 수 있는 권리다?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다. 근데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놓쳤으면 유치권은 이미 돈을 줬든지 안 줬든지 유치권은 떠난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보게끔 되면 뭐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아까 몰래 가지고 간 건데 자동차를 달라고 했을 때에 자동차를 그 공업사 주인은 자동차를 안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주는 거를 내 차니까 강제로 달라 했을 때 법에 보면 뭐라면 자력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때까지 자력 방어를 해서 그 자동차를 안 줄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줘서 가져갔죠. 속이든지 어떻게든지 가져갔죠. 그렇으면 유치권은 이제 그 자동차에 관한 유치권은 끝이 난 거예요. 자동차에 관한 유치권이 끝났다는 얘기지 민법에 의해서 돈을 주고 받을 것이 있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고친 가격은 민사로 청구해야 되는 거고 자동차를 다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치권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제가 그 용인에 있는 그것도 그 주택도 예전에 유치권이 있음 판결문 받은 것이 감정평가서가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현재 감정사가 가봤을 때는 점유죄 없음 했으면 그 유치권은 뭐야?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권리 분석을 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판단 못하는 사람은 그런 낙찰을 못 받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런 걸 낙찰을 받아서 정확하게 주장을 할 줄 알고 해결할 수 있으면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특수 경매를 제가 추천하는 거고 이런 것만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올리자. 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을 떨어졌을 때 낙찰을 받아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팔자. 이것이 특수경매다. 이런 얘기지. 뭐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사놓고 있다 3년 기다려라 뭐 장기로 5년을 봐라 10년을 바라봐야 된다 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런 걸 보고서 우리가 투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가 이런 경우에 이런 특수 경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건축법상 도로는 있으나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것과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것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있는데 지적법상 도로가 없을 땐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건축법상 도로를 있고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것은 건물을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지적법상 도로와 건축법상 도로와 도로법의 도로의 차이가 뭔지를 알고 이거는 지적법상 도로에 없는 것이지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건 아니다 하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낙찰을 받아서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제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특수경매를 제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지분 매각이거든요. 지분 매각인 경우에는 경매로 팔 수도 있지만 경매로 파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 지분을 다시 사야 된다고 했을 때 내 지분을 다시 사지 않으면은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낙찰을 받아서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협상으로 팔고 나오자 하는 것이 특수경매의 지분경매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건물 매각 외에 토지만 매각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건물도 있고 땅이 있고, 보통 보면 건물 등기부등본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대부분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법정상꿀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료를 청구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툼이 생길 수가 있고, 사용에 관해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것이 일반 매매로는 잘 안 나오죠. 그렇지만 일반 매매로는 나오지 않지만 경매로는 나오게끔 되면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랐을 때는 건물도 반가격 이하로 떨어지고 땅도 반가격 이하로 떨어지게끔 되는 것이 이 가격의 결정이 되는 원인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럴 때 땅을 사서 건물 주인에게 내 땅을 팔고 나오든지, 아니면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제3자에게 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가격에 팔고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특수 경매를 가지고 추천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 것은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가격으로 떨어진 것을 사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현재의 가격대로 매도를 하자는 것이 특수경매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목적이 이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은 또 처리하는 기간에 부동산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더 좋죠. 보면 협상도 더 잘 되고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특수경매 중에 하나가 유치권인데, 이 유치권에 대한 것은 벌써 경매가 우리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 한 10여 년이 넘기 때문에, 제가 유치권을 가지고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유치권을 해놓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하자? 사보자 해가지고 추천했던 거고, 제가 한 2달 전에 추천했던 용인에 있는 그 전원주택도 유치권 있음, 판결문에 유치권 있음이고, 현재에 현황 조사를 갔을 때는 유치권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경매 물건도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나오면 제가 추천하고, 또 하나 특수경매에서 추천하는 것은 어떤 땅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준공을 받지 못하고 그것이 경매로 나온 경우인데, 이때 건물은 매각제, 다시 말하면 바닥 콘크리트, 아까 처음 것처럼 유치권처럼 바닥 콘크리트 포함 또는 매각 제외,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매각 제외는 매각 제외대로, 포함은 포함대로 상황에 따라서 가격만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뒷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방책만 세워진다면은 우리는 투자하는 것은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추천 물건을 하는 것은 좋은 물건이 아니라 돈이 되는 물건입니다. 좋은 물건과 돈이 되는 물건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자, 좋은 물건과 돈이 되는 물건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할 때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강의를 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나가다가, 저 현관문을 열고 나가다가 우리 강사장님이 뒤에서 미는 바람에 제 손가락이 하나 끼어서 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강사장님이 내 손가락 떨어졌으니까 하나 주었는데, 이것이 좋은 물건이에요? 거저줘도 안 주는 물건이죠. 그리고 그걸 하나 주워갖고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경매를 붙여봤을 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그 손가락을 주워가지고 손가락을 잊어먹은 날 찾아와서 너 이거 필요하니? 그러면 저는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 되죠. 그러면 그 사는 가격을 내가 정해요? 파는 사람이 정해요? 이거는 돈이 되는 물건인데 부동산에서도 그런 물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보기에는 아무 필요도 없는 물건. 제가 어떤 것을 우리가 경매로 집어서 이거를 입찰에 들어가라고 낙찰을 받으라고 했더니 거기에 주인이 되는 사람이 이거 안 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아는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이거 내 대신 가서 이번에 낙찰 좀 받아달라 하고 부탁을 했대. 그랬더니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이거는 누가 사요? 이런 물건을. 이거는 다른 사람 아무도 필요 없는데 지금 안 사도 돼요 하고 안 들어갔는데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찾아갔더니 그놈이 내가 부탁을 해서 사달라고 했는데 그냥 이게 누가 사느냐고 아무도 안 산다고 하더니 자기는 사야 돼. 왜? 제3자는 필요가 없지만은 그 집주인은 그걸 사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를 가시죠? 좋은 물건과 돈이 되는 물건은 다르다는 얘기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좋은 물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물건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경매로 사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낙찰을 못 받아도 되지만은 질러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질러서 받는 것은 낙찰은 받을 수 있지만 돈은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으시려고 하시는 분은 마음가짐 자세가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 하는 마음으로 법원에 가서 낙찰 못 받고 떨어지고 오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오실 수 있어야 되지. 내가 조금 더 지를 걸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이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낙찰은 받을 수 있어도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경매 공부를 하고 경매장에 가서 입찰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질러서 낙찰을 받고 팔아보고서는 돈이 안 된다고 해서 떠나는 사람이 95%예요. 그 이유는 돈을 벌려고 생각하지 않고 낙찰을 받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도 못 모르게 질렀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르지 마시고 가격을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떨어져도 후회하지 말고 낙찰을 받아도 단독으로 받았어도 후회하지 않는 정도쯤 됐을 때, 그런 정도의 실력이 됐을 때 그분은 경매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다고 내가 잘못 샀구나. 여러 명으로 2등하고 100만 원 차이로 했으니까 잘했구나. 이런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야 돼요. 나는 얼마 이하로 낙찰 받아야지 돈이 된다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쓴 사람한테는 아무 미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특수경매 입문이다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 이 특수경매 또는 이런 것에 입문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절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낙찰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수익을 올리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